우리나라에서 벌써 자가 거주율이 60% 육박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양극화예요. 이건 파리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중국 출신 분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동네로 완전 자리매김한, 그게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지역이 될까요? 보금자 이론 덕에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활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신문에 나온 거네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부동산 시세는 금리 기조와 달리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많은 혜택들을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도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기준금리는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올릴 수는 있습니다라는 논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그런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3%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정책 자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래가 그거에 해당되는 구간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특히 정부에서 전체 펀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린 여기까지만 돈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이거 소진되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했는데, 그게 상반기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소진됐어요.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바닥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각광받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경기 안 좋은데 부동산 왜 이렇게 뜨거워진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런 기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많이 추가 신청하는 계층들이 특히 MZ세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 기조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이제 MZ세대들은 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또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도 요즘 깜짝 놀란 건데, 서울 시내 부동산 경매 낙찰 받은 사람들 중에서 30% 가까이가 20, 30대래요. 낙찰자가. 굉장한 비율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낙찰자의 30%가 30세 이하래요.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바로 이해가 되고 정책적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생겨다 보면 적극적으로 돌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으로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12억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적용 이것만 가지고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슬슬 드디어 바닥을 다져가는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다?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분양가 깎아주고 아파트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원래 마룻바닥이었는데 대리석 바꿔드릴게요. 그걸 벌써 시작했어요. 아직 차까지는 안 나왔어요. 차까지 나온 바닥입니다. 그런데 차 전까지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자이에서 분양하던 아파트가 이번에 미분양이 됐었고, 그 다음에 개별 분양까지 넘어갔는데 제대로 호황이 안 됐는데, 이번에 분양가 깎아주고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고 실내 에어컨까지 전부 다 설치해주겠다 했더니 완판됐어요. 드디어. 광명인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슬슬 그런 정도면 사겠다는 수요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대책을 기다리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기다려보면 적어도 비싼 돈 주고는 안 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뭐 여기서 사는 재미도 있으니까 괜찮아 뭐 하는 데가 나올 거예요. 2024년도는 조금 더 지금보다 부동산을 사기에 쾌적한 시점이 될 거예요. 왜냐? 이것도 2024년도에 우리나라 선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자가 거주율이 60% 육박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유권자 중에서.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집 있는 사람들에게 집값 떨어뜨려 놓고 정권을 잡기를 기대할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된 아파트, 우리 지역에 이 미분양된 아파트 많아서 내 집값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리 지를 거거든요. 이제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저 기억하시죠? 이번에 한 번만 더 뽑아주십시오 할 텐데, 그때마다 그런 대안 정책들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 뭔가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2024년도는 하다못해 대출금리를 더 낮춰주던 아니면 무이자 할부를 해주던 뭐래도 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2024년도가 선거니까 그 전에 하나씩 더 나오겠죠. 금리와 부동산이 다른 시계열이었었던 대표적인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예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원래 우리나라의 2008년도 기준금리가 4%였어요. 지금보다 높죠. 근데 딱 문제 생기고 나니까 금리를 급격히 낮췄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2.5%가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 2월 달에 2%까지 또 낮췄고, 그래서 2010년도까지 2%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양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경기 부양했고 급한 불은 껐다. 다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그 당시에 기준금리 적정 수준이라고 보이는 3%대 이상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2%였던 그 기준금리를 2011년도가 되면 얼마로 올렸냐, 한 50% 가까이 올린 3.25%까지 올렸어요. 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금리를 2%에서 3.25% 올렸으니까 부동산은 금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져야죠. 자, 그런데 2011년까지 부동산 어떻게 됐냐? 계속 상승했어요. 금리는 올렸지만 바로 기준금리의 흐름과 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건 또 말씀드렸던 정책이에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어려워졌어, 내수라도 어떻게 살려보자 해서 내수 살리는데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때도 또 무슨 보금자리론과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대출 많이 해주고 지금 집이라도 사세요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건설 경기 활발해져서 일용직 근로자든 뭐든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만 부동산이 타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다른 거라는 거죠. 요 근래는 금리가 분명 제로금리가 되니까 이 코로나 터지자마자 가뜩이나 그 전에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은 정말 몇 년 만에 떼돈 버는 수단이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가 0%대까지 내려오니까 요즘 돈 빌리는 거 없이 이자도 안 내더라. 나도 그 집 좀 한번 또 투자해서 나도 재미 좀 보자. 그게 들어왔던 거 있죠. 그 세력들을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불러요. 그게 있는 그 특수성이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54년도부터 2023년도 직전까지를 보면 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하락 구간이 본격화된 시점은 8개월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거를 바탕으로 관계가 없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이 기간만큼은 금리랑 부동산 시세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기간은. 그게 나오려면 조금 더 기간을 기다려보자. 그래야지 한국의 역사상 부동산이 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시점은 2022년과 2023년 4년 요쯤 됐었습니다라는 예외적 샘플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오일 쇼크 때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기준금리가 2자리 숫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동산은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도 똑같아요. 대출 지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물론 고정금리도 많았죠. 정부에서 집 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이거는 별도로. 그러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랑 부동산이 중요한 팩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기록들이 더 많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정책을 위반하고 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4, 5년 가까이 부동산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을 누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놨죠. 못 사고 못 팔고, 그리고 팔거나 사거나 할 땐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제로금리가 되니까 이 효과는 무시된 거예요. 아무리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이렇게 옥죄놔도 지금 0%대인데 무조건 지금 사야지, 이건 막차라도 타자, 이게 더 컸죠. 그러다 보니까 LTV, DTI로 묶어놨던 그 대출 규제도 우회해서 음마아파트 27억짜리를 24억 대출을 받아서 사질 않나,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이 자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음에도 워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랐죠. 금리만 올랐으면 그래도 버티겠다는 사람이 있을 텐데 물가마저 뛴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까지 뛰고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 못 버티는 사람들, 무리한 차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부 매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노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가 없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 정점이고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던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버틴다는 게 아직까지 부동산이 더 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거죠. 강남 불패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상승률을 말하는 거냐 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승률은 강남보다 강북이나 다른 지역이 더 높았어요. 이것도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가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 뭐 20억짜리가 뭐 30억이 됐다라고 하면 와 30억 10억이나 올랐네. 오른 구간은 10억이니까 금액이 크죠. 근데 상승률은 50%라고 쳤을 때 강북의 다른 지역 중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더 상승률 자체는 금액은 뭐 8억, 7억 적을지 모르겠지만 상승률 자체는 더 오른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은 강북이 더 좋아요. 강북이라고 표현도 하기보단 강남이 아닌 곳, 강남 상구가 아닌 곳이 더 높고 그래서 불패라고 하면 상승률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강남이 불패라고 불리우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방 경직성 때문인 것 같아요. 강북은 오른 만큼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죠.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격이 덜 빠지는 거죠. 그 이유가 이것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책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9억 원 이하 아파트 특례 보금자리론 했었죠. 9억 원 이하에는 국민들이 서민주택용으로 집이라도 장만해드리게끔 해드릴게요 하니까 이런 정책 하나 나오니까 거래가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옥신각신 좌지우지 돼요. 그런데 강남은 9억 이하가 없죠. 거기는 몇십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개인적 판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풀다라고 하면 강북과 강남 중에서 어디가 더 상승을 많이 할까요? 강북이 더 상승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이 많아갔을 때 가장 상승률이 빨리 올라가는 지역과 크게 반등하는 곳은 노원구였어요.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빨리 상승을 먼저 해요. 이번에는 뭐 송도가 많이 떨어져서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광명이나 이런 데가 좀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됐다고 들었는데 남양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금자리론 9억 이하 아파트 때문에 강남 집값이 다시 활기를 띈다 아마 한 기사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쪽은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패라는 말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 끝없는 하락까지도 걱정해야 될 지역들이 좀 보여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지역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은 제가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우리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었고 일본인들과 달리 우리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에 계속 체류하는 분들의 비중이 우리가 훨씬 높은데 우리는 훨씬 더 그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직장 때문에 이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좀 다른 결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린 이미 일본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람들의 심리가 그걸 보고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무조건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요즘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긴축 기조에다가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요즘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길을 걸어갔던 나라들의 우리 서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파리, 런던, 동경, 뉴욕 이런 지역들을 곰곰이 보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일순간 집값이 떨어진 구간들도 있지만 다시 올랐어요. 계속 이제 상승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됐어요. 런던, 파리 뭐 이런 지역도 우리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나라의 도시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교수님 결국 서울에만 집 사면 안 떨어지네요? 아니에요. 그걸 또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런던에서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최고가 가격을 갱신하는 주택들과 지역들도 있지만 런던 시내의 주거지 중에는 런던이 아니라 영국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만큼 지가가 떨어진 지역이 공존해요. 이건 파리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더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지기도 해요.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울에서 올라가는 선망의 지역이 있고 만약에 안 올라가는 지역은 10년 전 금액과 똑같아. 15년, 20년 전 금액과 똑같아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엄청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에만 집 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최상욱 애널리스트, 여기 가끔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제일 좋은 비유를 해주셔서 제가 그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산을 생각하시면 좋다고 딱 했는데 그게 너무 명쾌하게 설명이더라고요. 제일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고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산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준 봉우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판교일 수도 있고 뭐 여의도일 수도 있고 그런 봉우리들은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 쭉 떨어지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표현도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우리 객관적인 걸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이니까 지금 중국 출신 분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동네로 완전 자리매김한 대림동, 가리봉동 그게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지역이 될까요? 좀 고민하게 되겠죠. 벌써 기피 대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해요. 원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에는 감정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둘이 삼성전자 주식 샀어. 나 삼성전자 주식 샀잖아. 이런 거 없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나 반포에 집 샀잖아. 이 감정이 들어가요. 프라우드한.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와 부동산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코스닥 주식 샀다고 나 코스닥 주식 샀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나는 저쪽 교외 지역에 어디 나홀로 아파트 하나 샀어. 이런 부끄러워하거든요. 이게 참 독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4대문 안에 구시가지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던 사례는 마포의 공덕동, 가련동 이쪽 지역이 처음이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 전에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맨 높은 끝없이 올라가면 거기 빌라에 빌라가 있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마포구가 멀지 않아가지고 한두 번 갔었는데 한 번 과외집을 갔다가 제가 등산 지팡이를 가져와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만큼 거기가 옛날에는 좀 못 사는 달동네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4대문 안에 그렇게 크게 대규모 단지가 새로 개발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초창기에 미분양이 났어요. 마포 공덕 레미안하고 푸르지오가 미분양이 났어요. 인식 때문에. 거기는 달동네잖아. 거기 아파트 무슨 했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옛날 한 2011년도랑 비교하면 내가 거기를 왜 안 샀지? 이게 됐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문화가 완전 바뀌었죠. 꽤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상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 마포 공덕 거기 어디 살잖아 그러면 소리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불식시켜지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은 제가 대중 이런 매체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저도 영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만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어 정리예요. 연끌이 뭐냐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도대체 내 소득의 몇 %를 대출받은 사람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끌은 언론에서 이제 문학적 수사로 표현해 준 내용이고 그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좀 구제를 해줘야 될 사람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진짜 투기 목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게 허황된 것만 노리면서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영끌 안에도 이걸 좀 나눠야 될 범주가 넓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구제를 해주면 안 된다. 무조건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준 세워서 또 다시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어떤 나라도 이 부동산이 버블이 터져서 국가 경제에 큰 위해가 될 것 같아 보였을 때 이걸 쳐다만 보고 있었던 나라도 전례는 없어요. 무주택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실제 사용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동네에 집이 한 칸 있다면 그거는 이번처럼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들이 나오는 대책들이 나왔을 때 저는 구매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혜택들이 나온다는 건 특히 그 혜택은 한시적으로 얼마 금액만 드립니다라고 나온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사용 가치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지 단순히 몇 년 있다가 얼마 판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1주택자 분들에게도 이번에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더 기다렸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노리지 말고 저도 지금 부동산이 무릎인지 발목인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대출 부담은 괜찮다라고 싶은 정도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거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